호서대학교 2020년도 1학기 부동산과 생활경제 제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난 지 4주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낯설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새로운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주에도 수업 시작에 앞서서 코로나19 관련된 뉴스 하나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정부는 초, 중, 고의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온라인 개학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으로 접해보는 이 온라인 수업들이 여전히 낯설기만 하지요. 정부는 당초 4월 6일 개학을 목표로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교 등교는 더 연기되었고 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해외 유학생 등의 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가장 빠른 길,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찾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뉴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시는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관광 축제를 위해서 심었던 유채꽃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가꿨던 유채밭을 다 갈아엎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조금만 더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시가 지역 명소인 유채꽃밭을 예정보다 한 달 이상 일찍 갈아엎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축제를 취소하고 출입까지 막았는데도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초강수를 둔 겁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랗게 출렁이는 유채꽃이 하얀 벚꽃과 어우러져 바닷가를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절정을 향하던 유채꽃밭에 트랙터 석 대가 갑자기 나타나 거침없이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상춘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자 애써 키운 꽃을 아예 없애기로 한 겁니다. 이미 축제도 취소하고 출입도 막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수백 명이 통제를 무시한 채 꽃밭에 들어가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관광객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어서 유채꽃밭을 갈아엎게 되었습니다. 3시간 만에 모두 갈아엎은 유채꽃밭은 축구장 8개를 합친 면적에 이릅니다. 보통 5월 중순쯤 꽃이 진 뒤 베어냈지만 올해는 한 달 이상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화사한 유채꽃이 가득했던 들판은 이렇게 황량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자 확보를 위해 일부 남기는 것도 검토했지만 또 그걸 보려고 올까봐 접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몰려드는 상충객이 달갑지 않았던 주민들도 이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한 65세 이상이 한 70% 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정말 저도 이렇게 오늘 보면 가슴 아픕니다. 어쩔 수 없이 갈아엎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도 유채꽃밭을 예정보다 앞당겨 갈아엎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봄꽃 명소마다 상충객을 막기 위한 극약 처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자, 2주차 과제 리뷰부터 해보고 갈까요? 네, 우리가 2주차에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을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 제도적 특성으로 구분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도적 특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임대제도, 전세가 왜 생겨났는지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과제를 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제출한 과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얘기는 포지티브한 측면에서 제가 굉장히 놀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숙제를 성실하게 너무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세가 왜 생겨났을까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전세제도는 왜 생겨났을까요? 우리나라의 기록을 보면 전세제도가 일제시대에 처음 생겨났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1920년대에 신문 기사에 전세제도를 언급하는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통한 학설에 의하면 일제시대보다 앞서서 조선 후기에 전세제도가 이미 생겨났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수도 한양의 규모가 이제 커지고 사람들이 한양으로 몰려들면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묵기 위한 집을 구하기 위해서 목돈을 주고 전세를 계약했다라는 속설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전세 제도는 뭐 1년, 지금과 달리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고 보통 시세의 50%, 많게는 80%까지 보증금을 주고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오늘날의 전세 그 시세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전세 제도는 왜 생겨났을까요? 저는 첫 번째,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 재고 때문에 전세 제도가 생겨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의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연해주로 이주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다시 귀국을 하게 되면서 주택 수요가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반대로 주택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전쟁을 겪으면서 기존의 이 주택 재고가 다 파괴가 되지요. 그래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우위에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또 그 이후에 1960년대부터 도시화 산업화를 겪으면서 지방에 있는 많은 인구들이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더 주택 재고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따라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자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할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수요자의 신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월세 대신에 많은 목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네, 특히 1960년대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로 인구가 막 물밀듯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이 불확실한 임차인의 신원을 보증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매월 약간의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는 목돈인 전세금을 받는 게 훨씬 더 선호됐을 거고, 또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 입장에서도 땅을 팔아가지고 목돈을 가지고 왔는데 이 목돈을 푼푼히 이렇게 월세로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목돈으로 전세를 계약을 하게 되면 2년 후에 그대로 그 돈을 안전하게 받아갈 수 있으면서 또 죽어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선호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높은 금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금리는 10%대가 훨씬 넘었었죠.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높은 금리를 유지했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집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푼돈 규모의 월세를 다달이 받는 것보다는 전세금, 목돈을 받아서 이것을 은행에 넣어두면 월 임대료보다 더 많은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두기만 하면 이자를 받는 것만으로 월 임대료의 효과가 나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월 임대료보다 더 많은 돈을 이자로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또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굳이 은행에 넣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급한 일에 목돈으로 사용을 하거나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아서 생활비로 쓰거나 또는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또 재임대를 해서 또 소위 말하는 돈놀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미천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높은 금리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보다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전세금, 목돈이 들어오는 전세 제도를 훨씬 더 선호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을 때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 동안 돈 한 푼 안 내고 남의 돈을 굴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매력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발달된 주택금융제도 때문에 이러한 전세 제도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모기지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전세금이 있으면 전세금으로 들어가는 이 보증금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세로 임대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모기지라는 이런 제도들이 생겨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전세제도라는 것들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그
이러한 전세 제도를 통해서 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러한 덜 발달된 주택금융제도와 함께 계속된 집값 상승이 전세제도를 전세제도가 유지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만 있다라고 하면 다른 공간을 전세를 놓고 그 돈을 받아서 다시 투자를 하면 계속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목돈을 투자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목돈으로 전세금을 받아서 다시 이 전세금과 은행에서 빌린 돈을 합쳐서 추가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갭 투자라는 걸 통해서 집을 사게 되면 다시 이것이 계속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금을 통해서 갭 투자를 하려고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갭 투자를 통해서 수십 채, 수백 채를 투자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가 이러한 것들 속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 보다 내 돈을 더 적게 들이면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전세제도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세제도는 집주인한테만 꼭 유리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도 집을 살 만큼의 돈이 없어서 전세를 사긴 하지만 월세와 비교해 보면 일단 일정 정도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겨두고 매달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임대료 걱정 없이 계속해서 주거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그 돈을 안정되게 날리지 않고 2년 뒤에 다시 받아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전세제도 말고 미국과 같은 주택금융 모기지 제도가 더 잘 발달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체 집값의 20-30% 또는 심지어 10% 정도만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택을 사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주택 구매 비용을 나누어서 낸다라고 하면 훨씬 더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주택 제도가 우리나라에 생겨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내볼까요? 전세 제도는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정답은 예스도 되고 노도 됩니다.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전세제도가 한국만의 독특한 임대 유형이라고 보통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으로 지난주에 배웠던 용도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우리가 용도지역은 토지 각각의 필지마다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는 토지의 이용 규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뉜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 중에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아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는데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용 주거지역 1종과 제2종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제1종, 2종, 3종에 따로 나뉘는데 이때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상업지역은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그리고 유통 상업지역 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네 종류가 있었죠.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문제 하나 내볼까요? 자, 도시지역은 그럼 시골에는 도시지역이 없을까요? 문제입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이라는 시골 지역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도시 지역이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 지역이라는 것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서 토지의 이용이 도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지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도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 있고 또 거기에 뭐 관공서가 들어가거나 뭐 식당 또는 뭐 슈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업용 기능으로 쓰는 일부의 토지들이 있지요. 이런 경우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골에도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그러니까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이 분포한다라는 겁니다. 꼭 도시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티 그 지역에만 지정되는 용도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완충 역할을 하는 관리지역이 있는데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이 있다. 이 중에서 도시화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네요. 네, 오늘은 우리가 토지와 관련된 또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공적 서류들을 보는데 필요한 지목에 대해서 배우고 등기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목이란 무엇일까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땅지자에다가 눈목자를 써서 지목이라고 하는데 필지의 목적에 따라 분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자, 지목은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를 보시면 가로로 7개, 세로로 4개, 그래서 7, 4, 28 이렇게 총 28가지의 지목이 있습니다. 모든 지목의 필지마다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거, 보이는 표를 다시 한번 보면, 전답, 가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이렇게 총 28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지목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정답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예요, 대. 대는 우리가 주로 대지라고 하는 거죠, 대지. 대지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나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지목을 대로 바꿔야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는 영구적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이야기하고요.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또는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토지를 우리가 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체 28가지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예. 전에 이제 학생들 질문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네. 유지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유지는 기름이 들어있는 땅은 아니고요. 물이 고여 있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수지 또는 호수나 연못, 그리고 뭐 댐도 해당되겠지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유지 같은 경우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들도 우리가 주로 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 게 국어라는 용어가 있어요. 국어는 우리가 상하수도 배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공수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적으로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그리고 그 부속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우리가 국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인공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알 것 같고요.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잡종지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잡종이라는 건 뭔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잡종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잡종지는 다음에 해당되는 토지를 잡종지로 분류한다라고 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우리가 잡종지라고 해요. 과거에 우리가 지적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땅마다 다 지목을 정해야 되는데 빠뜨려 가지고 누락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도 저도 분류가 안 된 경우에 우리가 잡종지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는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또는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같이 분류하기 애매한 이런 것들을 잡종지로 우리가 지목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 자동차 운전학원이나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도 잡종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잡종지를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게요. 사실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토지 이 중에서 나중에 재산상의 가치가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땅 중에 하나가 잡종지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면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 주변에 주유소가 있고 그 옆에 아무것도 쓰이지 않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야적장으로 그걸 쓰고 있는데 그런 토지가 바로 잡종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도로하고 접해 있는 경우 여기는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잡종지지만 나중에 대로 바꿔서 쓸 수 있는 토지 가능성도 꽤 있다.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잡종지는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목은 28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